그날 나는 엄마를 버렸다. 새벽 3시 또다시 울려 퍼지는 엄마의 절규에 나는 한계에 도달했다. 정우야! 정우 어디 갔어? 벽을 뚫고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가 온 집안을 흔들었다. 침실 문이 삐걱 소리와 함께 열리며 아내가 들어왔는데 그녀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패여 있었다. 여보, 또 시작했어. 이웃집에서 뭐라고 할까봐 무서워. 아내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차가운 복도 바닥을 맨발로 밟으며 엄마 방으로 뛰어갔다. 문을 열자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다. 옷장이 완전히 뒤집어져 있었고 낡은 앨범들이 쏟아져 나와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 위로 엄마의 발이 밟히며 구겨지고 있었다. 약통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니며 달그락거렸다. 엄마, 뭘 찾으세요? 하고 물었지만 엄마는 내 얼굴을 보더니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누구야? 도둑이야! 하고 비명을 질렀다. 엄마는 구석으로 물러나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는데 그 손가락 사이로 초점 없는 눈이 보였다. 그때 옆방에서 중학생인 아들 정민이가 나왔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참고서가 쌓인 방에서 막 나온 듯 잠옷 차림이었다. 아빠, 또야? 나 내일 중간고사인데 정민이는 짜증스럽게 어깨를 들썩이며 말했다. 할머니 때문에 친구들도 못 데려와. 아내가 끼어들었는데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여보, 나도 지쳤어. 엄마를 더는 못 감당해 마트에서 난리치실 때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그 순간 나는 참을 수 없어서 엄마, 제발 그만해요. 하고 거칠게 소리쳤다. 내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고 엄마는 마치 나를 무서워하는 것처럼 더욱 움츠렸다. 거실에서 가족 회의를 했을 때의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다.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내려앉았고 벽시계에서 나는 똑딱 초침 소리가 묘한 긴장감을 만들었다. 난방기에서 나는 지지직거리는 소리마저 거슬렸다.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야겠어. 내가 말하자 3초간의 정적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아내가 안도의 한숨을 쉬는 소리를 들었고 정민이가 반대했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나는 요양원 대신 다른 길을 택했다. 외할아버지가 살던 산속 폐가였다. 며칠 후 엄마를 차에 태우고 갈 때 엄마가 어디 가는 거니? 라고 물었지만 나는 좋은 곳이에요, 엄마. 라고 거짓말을 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달리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를 엄마가 조용히 따라 불렀는데 그 떨리는 목소리가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차창 밖으로 소나무와 잡초들이 스쳐 지나갔고 산바람이 차 안으로 스며드는 냄새는 달콤하면서도 쓸쓸했다. 휴대폰 신호가 점점 약해지면서 문명과 멀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2시간을 달려 폐가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집 주변은 무성한 잡초들이 바람에 흔들렸고 현관문은 녹슨 경첩 때문에 삐걱거렸다. 안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엄마를 차가운 돌계단에 앉혔는데 그 돌에서 올라오는 습기가 엄마의 얇은 치마를 적셨다. 시동을 걸었을 때 엄마가 차가운 손으로 내 손을 잡았다. 정수야, 여기 무서워 같이 있어줘.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와 함께 그 차가운 체온이 내 손바닥으로 전해졌다. 그 순간만큼은 엄마가 나를 기억했다. 하지만 나는 그 손을 뿌리쳤다. 엄마의 손가락이 내 손에서 하나씩 떨어지는 감촉을 느끼며 페달을 밟았다. 백미러로 점점 작아지는 엄마의 모습을 보았는데 손을 흔드는 그 모습이 마치 마지막 인사 같아서 가슴이 찢어졌다. 차창에 김이 서렸는데 그건 밖이 아니라 안쪽에서였다.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 때문이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채널 지금 당신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며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눌러주시고
더 많은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쾅, 쾅, 쾅. 새벽 3시. 옆집 벽에서 둔탁한 타격음이 울렸다. 조용히 해라. 밤마다 뭐 하는 거야? 벽 너머 남자 목소리가 울분을 토해냈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또 시작됐구나. 엄마 방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 뭔가 떨어지고 부서지는 소리까지 섞였다. 아내 미경이가 슬리퍼를 질질 끌며 복도로 뛰어나갔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채 잠옷이 흘러내렸다. 어머니, 방문을 열자 숨이 막혔다. 옷장이 통째로 뒤엎어져 있었다. 겨울 코트, 블라우스, 속옷이 바닥에 뒤엉켜 있었고 그 위로 가족 사진들이 액자째 깨져 흩어져 있었다. 엄마 약통도 굴러다니며 하얀 알약들이 사방에 흩뿌려졌다. 엄마는 그 한가운데 쪼그려 앉아 액자를 들고 계셨다. 정우야, 정우가 어디 갔니?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흐느끼셨다. 도둑이 정우를 데려갔어. 도둑이야. 미경이가 옷더미를 치우려다 깨진 유리에 손등을 베었다. 빨간 피가 줄줄 흘러내렸다. 아, 안 돼.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나 더는 못하겠어. 중학생 아들 정민이가 방에서 뛰어나왔다.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아빠. 아이가 내게 소리쳤다. 이 집은 집이 아니야. 지옥이야. 쾅, 쾅. 옆집에서 또 벽을 두드렸다. 경찰 불러. 엄마가 내 얼굴을 보더니 누구야, 도둑이야 하고 비명을 질렀다. 구석으로 물러나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는데 그 손가락 사이로 초점 없는 눈이 보였다. 그날 나는 알았다. 엄마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었다. 아침이 되자 집 안은 전쟁터 같았다.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는 미경의 손이 계속 떨렸다. 여보, 이웃들 눈치가. 미경이가 중얼거렸다. 어제 아래층 아주머니가 뭔가 이상하다는 눈치로 봤어. 정민이는 아침밥도 안 먹고 학교로 나갔다. 문을 세게 닫는 소리가 울렸다. 회사에 가서도 집중할 수 없었다. 동료가 얼굴이 왜 그래?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다. 저녁에 돌아오니 미경이가 거실에서 울고 있었다. 어머니가 낮에 혼자 나가셨대. 경비 아저씨가 겨우 찾아서 데려왔어. 미경 목소리가 떨렸다. 어디 가셨다고 하시던가? 집에 간다고. 여기가 집인데 집에 간다고 하시더래. 그날 밤 정민이가 내 방에 왔다. 아빠, 솔직히 말해. 할머니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거야? 아이 목소리에는 짜증과 피로가 뒤섞여 있었다. 정민아, 할머니는 아프신 거야. 알아. 그런데 아빠도 엄마도 매일 스트레스 받고 나도 집에 친구 부르기 창피해. 이게 정상이야? 할 말이 없었다. 정민 말이 맞았다. 우리 가족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도 소동이 벌어졌다. 엄마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 하셨다. 집에 가야 해. 정우가 기다려. 미경이가 붙잡지 않았으면 밤길에 나가실 뻔했다. 그날 저녁 거실에서 가족 회의를 했다.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내려앉았고 벽시계에서 나는 똑딱 초침 소리가 묘한 긴장감을 만들었다. 난방기에서 나는 지지직거리는 소리마저 거슬렸다.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야겠어. 내가 말하자 3초간의 정적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미경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는 소리를 들었고 정민이가 반대했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나는 요양원 대신 다른 길을 택했다. 그 결정을 내린 지 3일 후였다. 나는 엄마에게 좋은 곳에 가시는 거예요 라고 말했다. 엄마는 그날따라 유독 맑은 정신이었다. 어디 가는 거니? 정수야? 오랜만에 내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엄마의 목소리가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요양원이에요, 엄마. 전문 선생님들이 계시는 곳이요. 나는
반쪽짜리 거짓말을 했다. 가족들은 내가 엄마를 요양원에 모신다고 알고 있었다. 미경과 정민이는 마침내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다며 안도했다. 하지만 나만이 알고 있었다. 요양원 대기자 명단도 길고 한 달에 300만 원이라는 비용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나는 다른 선택을 했다. 외할아버지의 폐가였다. 엄마를 차에 태울 때 엄마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다. 며칠만 있다 올 거지? 엄마가 물었을 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또 다른 거짓말이었다. 뒷좌석에 앉은 엄마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콧노래를 불렀다. 어릴 적 나를 재울 때 불러주던 그 노래였다. 시동을 걸고 출발할 때 미경과 정민이는 현관에서 우리를 배웅했다. 미경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죄책감이 동시에 비쳤다. 정민이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흔들었는데 그 모습이 어린아이 같아 보였다. 다녀올게요. 내가 창문을 내리고 말하자 엄마도 뒤에서 손을 흔들었다. 며칠 후에 만나요. 엄마의 목소리는 밝았다. 도시를 벗어나면서 도로는 점점 좁아졌다. 양쪽으로 펼쳐진 논밭과 야산들이 스쳐 지나갔고 간간히 보이는 농가의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라디오에서는 옛날 가요가 흘러나왔다. 365일하고도 하루, 너를 사랑한 게 1년이야. 엄마가 갑자기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엄마, 이 노래 좋아하세요? 내가 물었더니 엄마는 환하게 웃었다. 응. 내 아빠가 좋아했던 노래야. 결혼할 때 이 노래 들으며 춤췄었지. 그 순간 엄마는 과거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아빠의 얘기를 할 때의 엄마는 마치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산길로 접어들면서 도로는 더욱 구불구불해졌다. 핸들을 꺾을 때마다 엄마의 몸이 좌우로 기울었다. 멀미 안 하세요? 내가 걱정스럽게 물었더니 엄마는 괜찮다며 웃었다. 하지만 엄마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다. 1시간쯤 달렸을 때 엄마가 갑자기 말했다. 정수야, 여기 어디야? 집이랑 너무 멀어지는 것 같은데. 엄마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섞여 들어갔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엄마. 정말 좋은 곳이에요. 나는 또다시 거짓말을 했다. 백미러로 본 엄마의 표정은 혼란스러워 보였다. 산속으로 들어갈수록 휴대폰 신호가 약해졌다. 문명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소나무와 참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사이로 비포장도로가 이어졌다. 차가 돌멩이를 밟을 때마다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고 먼지가 뒤로 일어났다. 정수야, 이 길 맞아?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이렇게 외진 곳으로 가는 거야? 엄마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핸들을 더 세게 쥐었다. 손바닥에서 땀이 났다. 드디어 외할아버지의 폐가가 보였다. 20년 동안 방치된 집은 담쟁이 덩굴에 뒤덮여 있었고 지붕 몇 곳은 함몰되어 있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현관 앞 돌계단은 이끼로 미끄러워 보였다. 대문은 녹이 슬어 삐걱거렸다. 차를 세우자 엄마가 창밖을 내다봤다. 여기야? 엄마의 목소리는 실망스러웠다. 이런 곳에서 뭘 하라는 거야? 나는 차에서 내려 엄마의 문을 열어줬다. 산속의 공기는 차가웠고 어딘가에서 올빼미 소리가 들렸다. 엄마, 잠시만 여기서 쉬세요. 조용하고 좋잖아요. 내가 말하자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싫어. 여기 무서워. 집에 가자. 엄마가 다시 차에 타려고 하자 나는 엄마의 팔을 잡았다. 엄마, 며칠만요. 정말 며칠만. 엄마를 집 안으로 데려갔다. 오래 비어있던 집 안은 곰팡이 냄새가 심했다. 바닥에는 먼지가 두텁게 쌓여 있었고 벽지는 곳곳이 떨어져 나갔다. 부엌 싱크대에서는 녹슨 물이 뚝뚝 떨어졌다. 전기는 끊어진 지 오래라 어둑했다. 냉장고도 없고 음식도 없었다. 그야말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었다. 정수야,
여기서 어떻게 살아? 엄마가 울먹이며 말했다. 집에 가자. 나 여기 싫어.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모습을 보는 내 마음도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나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선택을 한 상태였다. 엄마, 며칠만 참으세요. 금방 데리러 올게요. 나는 엄마를 차가운 돌계단에 앉혔다. 그 돌에서 올라오는 습기가 엄마의 얇은 치마를 적셨다. 엄마는 내 손을 붙잡고 애원했다. 정수야,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무서워. 엄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 차가운 체온이 내 손바닥으로 전해져 왔다. 엄마의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엄마. 내 목소리도 떨렸다. 그때만큼은 엄마가 나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내 아들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손을 뿌리쳤다. 엄마의 손가락이 내 손에서 하나씩 떨어지는 감촉을 느끼며 뒤돌아섰다. 며칠만요, 엄마. 정말 며칠만. 나는 뛰듯이 차로 향했다. 시동을 걸었을 때 엄마가 일어나 차를 따라오려 했다. 정수야, 정수야. 엄마의 절규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백미러로 보는 엄마의 모습은 점점 작아졌다. 엄마는 나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마지막 인사 같아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산길을 내려오며 나는 눈물을 흘렸다. 차창이 김서려서 앞이 보이지 않았다. 그 김은 밖에서 생긴 게 아니었다. 내 눈에서 흐르는 뜨거운 눈물 때문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미경과 정민이가 반겼다. 어떻게 되었어요? 미경이 물었을 때 나는 잘 모셨어요 라고 대답했다. 거짓말이었다. 그날 밤부터 우리 집은 조용해졌다. 엄마의 중얼거림도 밤중에 비명소리도 없었다. 엄마를 버리고 온 첫 번째 밤이었다. 집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다. 미경과 정민이는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다며 안도했다. 이제 제대로 된 전문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겠네요. 미경이 말했을 때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아빠, 요양원은 어떤 곳이었어요? 깔끔했어요? 정민이가 물었을 때 내 목구멍이 막혔다. 응, 좋은 곳이야. 또 다른 거짓말이었다. 정민이는 이제 친구들을 집에 데려와도 되겠다며 기뻐했다. 3일째 되는 날부터 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엄마는 지금 뭘 드시고 계실까? 아니, 먹을 것이 있기나 한 걸까? 물은 어떻게 구하고 계실까? 그 차가운 폐가에서 혼자 밤을 보내고 계실 생각을 하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다. 프레젠테이션 중에도 자꾸 엄마 생각이 났다. 혹시 엄마가 굶어서 쓰러진 건 아닐까? 추위에 얼어 죽은 건 아닐까? 아니면 이미 죽어서 썩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만 하면 식은땀이 났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다. 가족들은 엄마가 요양원에서 잘 지내고 계신다고 믿고 있었다.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다. 5일이 지났다. 엄마 방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벽 3시. 잠이 오지 않아 엄마 방에 들어갔다. 옷장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다. 혹시 중요한 서류라도 있을까 싶어서. 맨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과 함께 통장 하나가 나왔다.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통장을 펼치는 순간 눈이 커졌다. 숫자를 다시 세어봤다. 3억 2천만 원. 틀림없었다. 뭐야, 이게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손이 떨려서 통장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다. 여보, 미경이를 깨웠다. 아내가 잠옷 차림으로 일어나 통장을 들여다봤다.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이내 붉어졌다. 이게 뭐야?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가 이런 돈을 숨겨두셨다고? 나도 방금 알았어. 그럼 우리가 왜? 미경이가 소리쳤다. 매일 카드비 때문에 잠 못 자고 정민 학원비도 못 내면서. 정민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나왔다. 뭔 소리예요? 통장을 보여주자. 아이 얼굴이 하얘졌다. 할머니가 이런 돈을?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버린 건 가난한 치매 노인이 아니라 큰 돈을 가진 분이었다는 걸. 3억이면 요양원비는 물론이고 우리 가족의 모든 빚을 갚고도 남는 돈이었다. 그런데 왜 돈이 여기 있는 거지?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일까? 바로 모셔와야 해. 미경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당장. 하지만 새벽에, 지금 당장. 나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요양원에 연락해봤는데 면회는 일주일 후에 가능하다고 해. 또 다른 거짓말이었다. 다음 날 오후 가족들이 외출한 사이 혼자 차를 몰고 산으로 향했다. 핸들을 잡은 손에서 땀이 났다. 이미 죽었을까? 아니면 시체만 남아있을까? 6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다면 비포장 산길을 올라가는 내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제발 살아계시기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죽어 계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다. 그럼 이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테니까. 폐가 앞에 차를 세웠다. 고요했다. 너무 고요했다. 차에서 내려 대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때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다. 뭔가를 씹는 소리, 질겅질겅거리는 소리. 살아계시구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현관 쪽으로 다가갔다. 곰팡이 냄새와 함께 다른 냄새가 섞여 올라왔다. 짐승 같은 냄새, 젖은 천과 흙이 섞인 냄새. 문을 열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다. 방 한 구석에서 웅크린 모습이 보였다. 엄마였다. 하지만 6일 전의 엄마가 아니었다. 머리카락은 완전히 산발이 되어 나무집과 흙덩어리가 엉켜 있었다. 얼굴과 손은 흙투성이었고 입가에는 풀잎과 흙 조각들이 말라붙어 있었다. 손톱 사이사이에는 검은 흙이 깊숙이 박혀 있었고 손바닥에는 긁힌 자국들이 있었다. 피가 굳어 딱지가 앉아 있었다. 엄마. 내가 다가갔다. 바닥에 흩어진 것들이 눈에 들어왔다. 뜯어진 종이 조각, 씹다만 풀뿌리, 찢어진 천 조각들. 엄마가 6일 동안 이런 것들을. 옷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곰팡이와 땀이 섞인 냄새가 났다. 엄마가 고개를 들었다. 눈빛에 초점이 없었다.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입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만 나왔다. 질겅질겅 뭔가를 씹고 계셨다. 엄마, 집에 가요. 엄마가 움찔했다. 뒤로 물러서며 몸을 더욱 웅크렸다. 마치 야생동물처럼. 가까이 가자 젖은 옷에서 쿰쿰한 냄새가 났다. 며칠 동안 같은 옷을 입고 계신 냄새. 괜찮아요, 엄마. 정수예요. 그제야 엄마 눈에 희미한 빛이 들었다. 정수? 네, 엄마. 집에 가요. 엄마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다. 며칠 동안 제대로 드시지 못한 결과였다. 차에 태우면서 백미러로 엄마를 봤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다. 내가 버린 건 엄마가 아니라 인간의 마지막 존엄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미경과 정민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엄마를 보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다. 어머니, 미경이가 비명을 질렀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되셨어요? 엄마의 산발한 머리, 흙투성이 얼굴, 찢어진 옷을 보고 정민이가 뒤로 물러섰다. 할머니, 왜 이래요? 요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미경이가 다급하게 물었다. 어머니가 왜 이렇게 야위셨어요? 흙투성이에 옷도 이게 뭐예요? 나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거짓말을 만들어냈다. 요양원에서 치료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원예 치료라고 흙을 만지고 식물을 기르는. 원예 치료요? 미경이가 의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야위셨어요? 며칠 만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치매 환자들은 환경이 바뀌면 잘 안 드셔요. 또 다른 거짓말이었다. 전문가들이 적응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럼 왜 집으로 데려오신 거예요? 정민이가 물었다. 아직 적응 못하신 것 같아서 잠시 집에서 쉬게 하려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있었다.
엄마를 화장실로 데려가 씻겨드릴 때 배수구로 흙덩어리와 풀잎들이 쏟아져 나왔다. 미경이가 그 모습을 보고 이게 대체 뭐예요? 라고 물었지만 나는 원예 치료 때문에라며 또 거짓말을 했다. 엄마 손톱 사이에서 나오는 검은 흙을 보면서 이경이 눈에 의심이 짙어갔다. 하지만 내 속셈은 따로 있었다. 이제는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야 했다. 엄마, 편하세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때만큼은 나를 알아보는 것 같았다. 엄마, 혹시 아버지가 남기신 돈 있잖아요. 엄마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건 엄마, 우리가 좀 어려워서요. 비밀번호만 알려주시면. 엄마가 입을 꾹 다무셨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우리는 엄마에게 비밀번호를 물어봤다. 미경도, 정민이도 돌아가며 졸랐다.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미경이가 엄마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루에 독촉 전화가 10통씩 와요. 정민이 학원비도 못 내고 있어요. 엄마,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미안해, 미안해 하지만 비밀번호는 끝까지 말씀하지 않으셨다. 할머니, 우리 가족이 힘들어요. 정민까지 나섰다. 친구들 앞에서 창피해요. 돈이 없어서 수학여행도 못 가고. 엄마가 정민 손을 잡으셨다. 정민아 할머니가 그럼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정민이가 소리쳤다. 그런데 문틀에서 이상한 자국이 발견됐다. 손톱으로 핥힌 것 같은 자국들이 여러 개 있었다. 미경이가 그것을 발견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가 하신 건가요? 요양원에서 스트레스 받으셔서. 또 거짓말이었다. 엄마가 우리를 무서워하신다는 걸 깨달았다. 갑작스럽게 달라진 태도를, 끊임없는 돈 얘기를. 왜 말 안 해주세요? 내가 소리를 높였다. 엄마가 몸을 움츠리셨다. 새 같은 어깨가 바르르 떨렸다. 그날 밤 엄마가 혼잣말을 하셨다. 엄마가 빨리 죽어야 해. 그래야 정수가 편해져.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며칠 후 엄마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산에서 지내시면서 몸살을 앓으신 게 악화됐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열이 계속 올랐다. 병원에 가셔야 해요. 내가 말했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다. 괜찮아, 괜찮아. 요양원에서 뭘 한 거예요? 미경이가 다시 의심하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이렇게 아프실 리가 없어요. 며칠 만에 이렇게 될 수가. 그러니까 원예 치료라고. 거짓말 그만해요. 미경이가 폭발했다. 당신 뭔가 숨기고 있어요. 정민이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다. 아빠, 요양원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게 지금 시설 점검 중이라서. 또 거짓말. 정민이가 소리쳤다. 할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이웃집에서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딩동. 아래층 아주머니가 올라왔다. 어머님이 며칠 전부터 이상한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뭔가 무서워하시는 것 같던데. 미경이가 황급히 어머니가 좀 아프셔서라고 둘러댔지만 아주머니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요양원에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날 밤 미경이가 내 앞에 통장을 내던졌다. 이 돈 때문이죠. 이 돈 때문에 어머니를 괴롭히는 거죠?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왜 어머니가 이렇게 되셨어요? 미경이가 울며 소리쳤다. 다음 날 새벽,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급히 모셨다. 응급실에서 들리는 기계음들이 귀를 찔렀다. 삑삑 산소포화도 측정기 소리가 불규칙하게 울렸다. 의사가 말했다. 폐렴이 심각합니다.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왜 이렇게 되신 거죠? 영양실조와 극도의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중환자실에서 엄마가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다. 소독약 냄새와 기계들이 내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다. 의식이 흐릿했지만 내 손을 잡으셨다. 정수야. 엄마 목소리가 가냘팠다. 엄마, 괜찮으세요? 금방 나으실 거예요. 미안해, 엄마가 말썽만 부렸지. 무슨 말씀이세요?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 돈, 내 생일이야. 엄마가 중얼거리셨다. 공휴일이 내 생일. 그 순간 깨달았다. 통장, 비밀번호가 내 생일이라는 걸. 엄마, 아버지가 남긴 거야. 정말 어려울 때만 쓰라고. 엄마 손에서 힘이 빠져갔다. 엄마가 사랑했단다. 그것이 엄마의 마지막 말씀이었다. 그날 밤 11시 47분. 심전도 기계에서 긴 삑소리가 울렸다. 엄마는 돌아가셨다. 나는 엄마의 손을 잡고 통곡했다. 차가워져가는 그 손을 놓을 수 없었다. 미경과 정민이도 울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물과 내 눈물은 달랐다. 나만이 진실을 알고 있었으니까. 간병인이 엄마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말해줬다. 계속 정수야 미안해. 사랑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아들 걱정만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친척들이 몇 명 왔지만 대부분 형식적인 조문이었다. 좋은 곳으로 가셨겠다는 빈말들이 오갔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 미경이는 내내 의심의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당신이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알아요. 무슨 소리야? 요양원 이야기도 거짓말이고 어머니가 그렇게 된 것도 당신 때문이에요. 미경 목소리가 차가웠다. 엄마, 아빠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정민이가 끼어들었다. 할머니는 치매였잖아.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니야? 너는 몰라. 미경이가 고개를 저었다. 뭔가 이상해. 모든 게 이상해. 장례 다음 날 정민이가 충격적인 말을 했다. 아빠, 할머니 통장은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거 맞죠? 그 순간 등골이 오싹했다. 내가 어떤 아이를 키웠는지 깨달았다. 정민아,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왜요? 할머니도 우리 주려던 거잖아요. 이제 비밀번호도 알려주셨고. 미경이가 나를 째려봤다. 역시 그거였구나. 돈. 처음부터 돈이었어. 미경아, 당신이 어머니한테 뭘 했는지 다 알 것 같아요. 요양원도 거짓말이고. 그게 아니라. 그럼 증명해봐요. 요양원에 전화해봐요. 지금, 당장.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며칠 후 정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다. 아빠, 친구들이 이상하게 쳐다봐. 왜?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무 이상했다고. 마치 굶주린 사람 같았다고. 정민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요양원에 계셨던 거 맞아요? 정민아,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아빠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민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할머니한테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말라가셨어요? 정민아, 할머니가 마지막에 미안해라고 하셨잖아요. 뭐가 미안하다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정민이가 내 가슴을 찌르는 말을 했다. 아빠, 혹시 할머니를 버린 거 아니에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무슨 소리야? 그럼 왜 이렇게 말이 안 맞아요? 왜 요양원 이름도 안 알려주고? 왜 할머니는 그렇게 됐어요? 정민아, 아빠를 믿어야지. 못 믿겠어요. 정민이가 소리쳤다. 아빠가 할머니한테 뭔 짓을 한 거예요? 왜 할머니는 죽기 전에 그렇게 무서워하셨어요? 그 말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방에 들어가. 싫어요. 진실을 말해요. 방에 들어가라고. 나는 정민이를 밀쳤다. 아이가 벽에 부딪히며 넘어졌다. 미경이가 달려와 정민이를 일으켜 세웠다. 당신 미쳤어요? 미경아, 나도 됐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그날 밤
나는 엄마 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서랍에서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다. 봉투에는 정수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손이 떨렸다. 사랑하는 정수야. 엄마가 치매 진단을 받고 미리 써두는 편지야. 머지않아 너희들 얼굴도 못 알아볼 거라고 의사가 그러더라.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 돈은 아버지가 평생 모은 거야. 정수가 정말 어려울 때만 써라라고 하셨거든. 엄마는 내가 혼자 힘을 기를 때까지 기다리려 했단다. 하지만 치매가 오면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을까봐 편지를 읽으면서 온몸이 떨렸다. 정수야, 엄마가 이상해져도 사랑한다는 걸 잊지 말아라. 그리고 엄마를 미워하지 말아라. 엄마는 끝까지 너를 믿었단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꿋꿋이 이겨낼 거라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었다. 엄마는 나를 믿고 기다려주셨다. 그런데 나는 엄마를 산속에 버렸다. 6일 동안 풀뿌리와 흙을 드시게 했다. 그리고 돈 때문에 임종 직전까지 괴롭혔다. 미경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뭐 하고 있어요? 나는 편지를 아내에게 보여줬다. 미경도 편지를 읽고 울었다. 이게 뭐예요? 엄마가 써두신 편지야. 그럼 어머니는 알고 계셨어. 다 알고 계셨어. 당신이 뭘 했는지 말해봐요. 미경이가 조용히 말했다. 진짜로 뭘 했는지. 나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다. 나는 엄마를 목이 막혔다. 요양원에 안 모셨어요. 산속 폐가에. 뭐라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다. 돈이 없어서 요양원비가 없어서. 미친 거 아니에요? 미경이가 소리쳤다. 어머니를 산속에 버렸다고요? 6일 동안 혼자. 당신이 어머니를 죽인 거예요. 그 말에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맞았다. 내가 엄마를 죽였다. 미경은 그날 밤 정민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 당신과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떠나면서 한 말이었다. 어머니를 그렇게 버리고도 사람이에요? 집은 순식간에 텅 비었다. 나 혼자만 남았다. 통장을 꺼내봤다. 3억 2천만 원. 엄마의 마지막 사랑이었다. 하지만 이 돈은 피로 물든 돈이었다. 엄마의 목숨 값이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회사도 나가지 않았다. 전화벨이 울려도 받지 않았다. 일주일째 되는 날, 정민이가 혼자 집에 왔다. 아빠. 아이 목소리가 쨍했다. 정민아, 할머니한테 정말 그런 짓을 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하다. 왜요?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정민이가 울면서 물었다. 아빠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정민이가 소리쳤다. 할머니가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얼마나 배고프셨을까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할머니가 마지막에 아빠 이름 부르면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었다고요? 정민아, 아빠를 용서해줘. 못해요. 정민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빠는 할머니를 죽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 아빠일 수 없어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정민은 다시 친정으로 돌아갔다. 나는 완전히 혼자가 됐다. 가족도 잃고 엄마도 잃었다. 3억이라는 돈이 있지만 그 어떤 것도 되돌릴 수 없었다. 한 달이 지났다. 나는 매일 엄마 산소로 갔다. 폐가는 그대로 있었다. 집 안에는 여전히 곰팡이 냄새가 났다. 엄마가 마지막 6일을 보낸 그곳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엄마, 미안해요. 혼잣말이 메아리쳤다. 정말 미안해요. 바닥에 아직도 엄마가 뜯어드신 풀뿌리 조각들이 남아 있었다. 그 조각들을 하나씩 주워 담으며 울었다. 어느 날 결심했다. 경찰서로 가는 길에 손이 떨렸다. 자수하러 왔습니다. 담당 형사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산속 폐가에 유기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 죽음의 직접적 원인입니다. 진술서를 쓰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재판이 열렸다. 판사는 노인 유기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다만 자수와 반성을 참작해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다. 미경과 정민이도 법정에 왔다. 그들도 울고 있었다. 사회봉사는 노인 요양시설에서 하게 됐다. 엄마, 나이 또래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어르신들 얼굴만 봐도 엄마가 생각나 울음이 났다. 할머니, 드실래요? 밥을 떠들이며 말할 때마다 목이 메었다. 3억 2천만 원으로는 작은 요양원을 지었다. 이름은 사랑채 요양원이었다. 엄마가 생전에 사랑하는 우리 집이라고 부르시던 말에서 따온 것이다. 요양원 입구에는 엄마 사진을 걸었다. 치매에 걸리기 전 환하게 웃고 계시던 모습의 사진을. 그 사진 앞에서 매일 아침 인사를 드렸다. 엄마, 오늘도 어르신들 잘 모시겠습니다. 미경과 정민도 가끔 요양원에 왔다. 우리는 이혼하지 않았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관계였다. 엄마를 버린 죄는 평생 가져갈 짐이었다. 아빠가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어요. 정민이 말했다. 하지만 이제라도 속죄하려는 모습을 보니 아빠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을 모실 때마다 엄마 생각이 났다.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버지, 모두 소중한 존재들이었다. 나는 그들을 내 엄마처럼 모셨다. 어느 날 한 치매 할머니가 내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아들아, 고마워. 그 순간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눈물이 흘렀다. 돈보다 소중한 것은 인간의 존엄이었다. 부모를 유기하는 일에는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었다. 죄책감은 대가를 치르고 평생 속죄할 때만 조금씩 걸어지는 것이었다. 내가 버린 건 엄마가 아니라 인간의 마지막 존엄이었다. 하지만 이제라도 그 존엄을 지켜드리려 한다. 엄마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오늘 이야기는 한 사람의 후회가 아니라 누구의 집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경고입니다. 부모의 돌봄은 한 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와 제도가 함께 지켜야 할 존엄의 문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주변의 어르신을 한 번 더 돌아봐 주세요. 그 한 번이 누군가의 마지막 감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존엄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